앞 시간에서 우리는 빛과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은 피라미드 홀로그램을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광원이 어떻게 빛의 경로로 이동하는지 살펴봤고요.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관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 교시에는 빛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빛과 물리학이 관계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빛은 우리가 직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빛의 경로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로를 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은 정말 휘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가 빛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한 노력은 역사 속에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30만 km/s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정말 직진으로만 움직이는 걸까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유행했던 실험이 있어요. 초콜릿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실험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도 찾아보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초콜릿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들을 살펴보면, 저도 한번 검색을 그럼 해볼게요. 자, 빛의 속도, 초콜릿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초콜릿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실험들을 살펴보면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실험을 해요. 자,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초콜릿이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만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아있는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구하는 실험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고 따라해보면 좋을까요?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매우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영상을 그냥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실험은 그렇게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왜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빛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전자기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파동에 대해서 배웠다면 소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소리는 하고 종이 같은 데다가 대고 얘기하면 떨리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소리는 진동으로 이렇게 전달되죠. 바로 매질이 있는 곳에서 그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게 어떤 파형의 형태라고 해요. 이런 소리가 파동인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빛도 전자기파,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빛이 전자기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어떤 주기와 진폭과 그리고 진동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진행하는 그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파동이 진행되는 그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수 곱하기 그 파장을 하면은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그런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빛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눈에 보이는 빛 영역은 바로 가시광선에 속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영역에 우리가 전자기파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색깔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영역에 속하게 돼요. 그 외에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작은 거,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파장이에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거는 한 요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2 근처에 있는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전파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콜릿을 놓고 녹였을 때 그 사이에 간격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이런 파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골에 계속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마찰이 더 많이 일어나기, 그 분자들 간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콜릿이 많이 녹아 있는 거를 발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거. 자, 과학자들이 그래서 정밀하게 추정해서 알아낸 것이 이제 30만 km/s에 해당하는 빛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빛이 앞에서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파동이다. 빛이 어떤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생각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빛이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라는 그런 사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선 빛이 파동이라는 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빛이 전자기파라면은 빛이 진행을 하는데 어때요? 파동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소리의 예를 들었죠? 바로 매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파동은 물결파죠. 네, 그래서 뭐 연못에 돌을 던지거나 뭐 그런 일은 요즘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손을 씻을 때 그런 뭐 닫아져 있는 물의 표면에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물이 매질이 되어가지고 그 파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줄을 이렇게 흔든다던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질을 통해서 어떤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빛이 만약에 전자기파라면 빛은 이런 파형이 가지는 그런 특성들을 모두 나타내거든요. 자, 빛이 전자기파라면 어때요? 빛도 진행하기 위해서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쬐고 있는 이 낮에 쬐고 있는 빛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부터 오죠. 자, 태양에서부터 올 때 지구 공간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지만 우주 공간은 어때요?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 공간에서 어떻게 빛이 전자기파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인데 우주 공간에서도 오는 걸 보니까 우주 공간을 메우고 있는 어떤 매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빛이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질에 이름도 붙여줬어요. 에테르라고. 그래서 우주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에테르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 매질에 통해서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에테르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이커스 몰리가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른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정확한 실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실험을 지하 깊은 곳에다가 실험실을 만들고 다른 것에 흔들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은 수조 위에 실험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돼요. 자,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이 안에, 진공 안에 만약에 에테르라는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매질이 있어서 이 매질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하는 그 속도에 영향을 받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랑 속도가 어떻겠어요?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에테르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빛의 경로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빛을 두 개로 나눠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반씩만 투과하는 그런 반투과막을 사용해서 하나로 온 똑같은 형태의 빛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눠서 이쪽 미러에 보내고 하나는 이쪽 미러에 보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온 애랑 이쪽으로 갔다 온 애랑 봤더니 합쳐봤을 때 만약에 둘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갔다 왔다면 다시 왔을 때 파형이 똑같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난다면 둘의 모양이
네, 같지 않은 어떤 간섭 무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니까 간섭 무늬에 어떤 특별한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네, 실패한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실험을 계속 정밀하게 반복을 했지만 원래 예측했던 것과 같이 그런 어떤 변화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실험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아, 에테르라는 게 없구나. 에테르를 발견하려고 한 시험인데 에테르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있다고 증명하는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에요. 실패한 실험이지만 결과는 어땠냐면 이 결과는 사실이었어요. 에테르는 없는 것이었고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었고 전자기파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빛은 진공 상태에서도 그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빛은 어떻다? 빛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진공에서 30만 km/s의 속도로 이동한다 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갑자기 빛 얘기를 하다가 제목이 뭐로 바뀌었죠? 네, 중력 이론의 변화로 바뀌었어요. 중력을 이해하는 얘기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갔는지 뒤에 가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이 지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지구가 여러분을 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구 위에 걷고 있지?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고 내가 지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내가 지구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저 우주에 있는 행성들도 다 이렇게 행성 간의 힘으로 의해서 묶여져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의 힘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오늘 갑자기 빛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니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지금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선생님 정말 바뀌었어요?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은 아직도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양한 곳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도 다 계산이 돼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력 설명하는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지만 우리는 아직 만유인력의 법칙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이 중력 이론으로서의 한계점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관측 결과랑 실제 이 사람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그 법칙으로 계산했던 결과가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계산값, 그 다음에 실제 실험값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아니면 이론이 잘못됐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자, 천왕성 궤도가 천왕성 궤도가 원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한 곳에서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천왕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첫 번째, 관측이 잘못됐나? 관측을 여러 번 했겠죠. 그런데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론이 잘못됐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영향을 주는 다른 행성이 한 개 더 있겠지 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행성이 있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해왕성을 실제 그 자리에 계산한 위치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만유인력의 법칙이 역시 맞는구나. 네, 천왕성의 궤도가 이렇게 잘 예측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행성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도 세차 운동을 하는 수성의 궤도가 움직이는 거를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천왕성이 근처에 해왕성이 있었던 것처럼 주변에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을 계속해서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어떤 점이 이상하죠?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은 서로 절대 닿지 않는 물건끼리 힘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네, 마법 같은 그런 원격 작용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뉴턴은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질 때는 중력을 느끼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중력을 떨어질 때는 무중력처럼 느껴지겠지? 막 자유로우도록 타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어떤 그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고 실험을 기획을 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지구 위에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지구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지구 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해도 그 안에서 공을 놓으면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지구 중력 가속도랑 같은 그런 크기의 가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주선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우주선 안에 이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위쪽으로 이렇게 출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을 누가 아래쪽으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우주선이 위로 움직이니까 공이 사람이 볼 때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중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주선 안에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황을 이제 상상하게 되면서 그러면 빛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그런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이렇게 쏜다면 빛은 직진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주선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도착한 곳은 우주선 아래쪽이겠죠. 그래서 직진해서 움직이는 빛이 사실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우주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앞에서 있던 상황을 똑같이 여기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우주선 안이랑 지구 위에 멈춰있는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 등가 원리라고 하죠.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도 휘어지지만 지구에 멈춰있는 이 우주선 안에서도 휘어지게 돼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빛이 휘어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자,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질 수 있을까요?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의 그 힘을 계산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빛은 질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서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이런 사고실험, 두 가지 사고실험을 통해서 빛이 중력장에 의해서도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장에서 빛이 휘어진다.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질량이 없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생각하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론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중력이라는 것이 뭔가를 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가 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이런 새로운 이론 법칙을 만나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빛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빛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중력하고 빛, 왜 이렇게 같이 알아야 되는지. 자, 그래서 지구 공간이 시공간이 휘어졌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인데요. 이 아인슈타인 이론을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이란 말이 붙었죠? 네, 바로 우리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것은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틀리진 않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됐고, 그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휘어진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사과가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구와 사과 사이의 만유인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과가 지구 방향으로 가는 이 공간,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지구 방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휘어져서 요 근처에 갔을 때는 사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 사과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당겨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휘어진 시공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에 적용할 때 이런 어떤 중력을 가진 큰 어떤 중력이 있으면, 이 중력이 아니라 질량, 큰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를 지나가게 되면 당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빛이 아닌 물체에 대해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어떤 태양이라는 큰 질량을 가진 이런 행성 주변으로 인공위성이 지나가다고 하면 이 태양이 만드는 그 질량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네, 이 인공위성하고 태양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당겨지면서 조금 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는 분명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다시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빛도 태양 주변을 지나갈 때는 휘어질까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휘어져야 되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는 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뭐 작은 질량을 가진 걸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으로 또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 휘어지는 정도는 사실은 요 조그만 이동하는 물체의 질량보다는 이 큰 질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충분히 얼마나 휘어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값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휘어질 건지 또 계산해낼 수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값이 더 예측값이 정확한지 알고 싶으면 우선 예측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어서 그 별이 휘어져 들어오려면, 태양이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없을 때는 원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위치가 태양이 있을 때 없을 때 두 가지를 측정을 다 해야 되는데, 태양이 있을 때는 너무 밝아가지고 태양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태양이 떠 있을 때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바로 일식이 일어났을 때죠. 자, 개기일식이 일어난 날은 갑자기 태양이 달에 가려지면서 태양빛이 전혀 지구에서 보이지 않고 갑자기 한밤중처럼 별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 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 없는 밤에 별이 어디 있는지 봐서 두 개 사이가 만약에 위치가 차이가 난다면 어때요? 태양이 있을 때는 별이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서 보인다. 즉, 별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관측을 한 사람이 있어요.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일식날 별의 위치를 측정을 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이 유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100년 후인 2019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휘어지는 현상에 대한 증거들 더 있어요. 빛이 휘어진다고요? 자, 빛이 휘어져서 오는 새로운 증거들을 우리가 중력 렌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처럼 큰 중력,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 근데 우리가 빛이 휘어지는 현상 언제 많이 보죠? 바로 렌즈를 관찰할 때예요. 뭐 이런 돋보기 같은. 자, 이런 렌즈죠. 자, 이런 렌즈를 보면, 자, 이런 렌즈로 보면 여기서 이제 빛이 휘어져 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유리로 만든 렌즈와 같은 효과가 우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해서 우리가 중력 렌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여기 어떤 큰 물체 질량을 가진 그 은하 뒤에 있는 퀘이사가 우주 망원경에서 찍었더니 어쩔 때는 여기에서 찍히고 여기에서 찍히고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로 보였어요. 그 이유는 얘가 이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이 이쪽으로도 휘어지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휘어지면서 두 개처럼 보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은하 아니면은 큰 행성 이런 것들이 질량이 무거운 것들이 우주 천체에 있을 때 그 주변을 이동하는 빛이 휘어져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는 이렇게 논문을 보면 여기 뭔지 잘 모르겠지만 A하고 B 어때요? 두 개 모양이 똑같죠? 근데 G1이라는 그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있고 B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논문에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중력 렌즈 현상이 어떤 건지 우리 실험으로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질량이 큰 물체가 놓여 있으면 여기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볼록 렌즈 모양이 아니라 중력 렌즈는 모형을 이렇게 약간 블랙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상이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별들이 이렇게 밤하늘에 떠 있는다고 하면 중력 렌즈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앞에 있던 별이 뭉개져서도 보이고 이쪽에 여기 있던 별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보이죠? 이렇게 나눠져서도 보이게 되고 동그랗게 또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 어때요? 하나였던 별이 링처럼도 보여요. 동그랗게도 보일 수 있구나. 자, 이런 현상이 실제 천체에서 관측이 됩니다. 우주 망원경이 실제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하나의 별이 이렇게 긴 링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도 보이고 여러 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사실은 하나의 천체예요.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얘가 같은 천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계속해서 관측을 하다 보면 주변의 천체 위치들하고 비교해서 얘네가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우주에 있는 그 우주 망원경이 주변의 천체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렌즈는 사실 이제는 어떤 멀리 있는 행성들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그런 관측 도구처럼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1919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019년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여러분 모두 다 중력파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노벨 물리학상을 그 블랙홀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블랙홀, 중력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중력파의 발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력파가 빛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중력파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우주 천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든 에너지가 주변에 파장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장의 형태는 뭐냐면 시공간이 휘어지는, 그러니까 시공간이 물결이 울렁울렁 하는 것처럼 시공간 자체가 울렁울렁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공간이 흔들리다니 정말 상상이 되지를 않죠. 그렇게 물결처럼 시공간을 흔드는 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두 개의 블랙홀이 만나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두 개의 굉장히 큰 블랙홀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없어지는 장면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퍼져나가는 공간, 우리가 시공간을 이렇게 타고 가는 중력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했을 때 예측되는 그런 관측할 것이다 라는 계산값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2019년에 드디어 아주 먼 그 우주 멀리서 일어나는 블랙홀 충돌로 생긴 중력파가 지구에서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력파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림이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린다고 하면 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정도보다도 더 작은 게 중력파의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관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앞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얘기했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레이저를 쏴서 두 개의 똑같은 빛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 오는 애랑 이쪽으로 갔다 오는 애가 이동하는 경로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간섭 무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경로를 갔는지 다른 경로를 갔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시공간이 어느 한쪽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면 이 레이저가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를 검측하는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려면 한쪽만 측정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팔을 두 개로 길게 뻗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자, 실험을 한 곳에서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네, 동일한 중력파가 여러 지역에서 같이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그때 이 라이고 팀에서도 미국에 2개의 관측소가 있고 유럽에도 한 3개 정도의 관측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2개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관측소에서도 이때 같은 중력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중력파가 실제로 있구나. 전체 우리 그 우주 멀리에 있는 어떤 그 블랙홀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했던 어떤 실험값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실험과 이론이 맞았을 때 우리는 예측한 결과랑 똑같은 실험값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이론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중력파를 발견했을 때 보면 이제 여기 2개 지역이 H1이 이제 워싱턴의 한포드라는 지역에 있는 실험 측정 기구고, 여기는 루지애나의 리빙스톤에 있는 곳이에요. 2개의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양쪽 지역에서 2개의 실험 관측소에서 같은 모양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관측소에서도 이거랑 같은 데이터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실험 데이터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소리로 좀 변형을 해서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소리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중력파도, 전자기파처럼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파형을 소리나 색깔이나 그림으로 바꿔서 나타내서 일반인들도 뭔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어떤 파형을 가진 에너지가 전달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도 요쯤에서 이제 어떤 큰 충돌이 일어나고 갑자기 조용해졌구나, 블랙홀이 만나 충돌하고 그 다음에 상쇄돼서 없애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슈퍼컴퓨터도 있고 또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발달된 과학기술 덕분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실제 블랙홀이 있다는 거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최근에 계속 발견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개의 블랙홀이 만나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빛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어디로 왔죠? 블랙홀로 왔죠? 자, 블랙홀이라는 건 뭐예요? 빛을 모두 빛까지도 빨아들이는 굉장히 무거운 질량을 가진 그런 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해요.
아까 시공간이 휘어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간이 휘어 들어가면 그 질량이 너무 크면 어때요? 빛도 그 휘어진 시공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휘어진다. 즉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진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면 어딘가에 질량이 굉장히 큰 그런 천체가 있다면 거기는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예측이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실제 관측 자료가 발견되면서 블랙홀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첫 시간은 조금 실습도 하고 쉬웠지만 2교시는 조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책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면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자,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받게 됐어요. 특히 그 중에 펜로즈 교수는 블랙홀의 이제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블랙홀이라는 게 우주상에 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일도 없을 텐데, 그쵸? 자, 블랙홀이나 이런 그 우주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다는 거,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자, 블랙홀이 우주에 실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이런 것을 밝혀나가는 일이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서 적어 봅시다. 자, 과제는 그러면 어디에 제출을 하냐면요. 자, 우리 학습 홈페이지인 그 구글 사이트에 라이트 피직스 요 학습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맨 아래쪽에 여기 과제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과제하는 곳에서 설문지 작성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과제 이메일을 적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답변은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한글 파일이나 뭐 PDF 파일도 되고 여기서 파일을 작성을 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시면 과제가 제출이 되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시면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빛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물리학 공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제에서 업로드 해주세요. 안녕.